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위기의 모든 뿌리, 위기 중의 위기는 정치 위기입니다. 이 정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개딸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와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천을 바라봅니다. 공천을 보는 순간 개딸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천이 필요 없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번 국회의원하면 그 다음에 못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그럼 개딸 눈치 안 보고 적어도 마지막 3번째 임기 때는 소신껏 일할 겁니다. 국회의원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으면 직무정지해야 합니다. 탄핵 사유보다 명확한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는데 그대로 세비 받으면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소환제가 있어야 합니다. 임기 중이라도 잘못하면 유권자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방팔방 탄핵을 던져대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기들에 대하여는 탄핵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비정상적 현상을 국민이 타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탈출구입니다.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2심까지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 이 3가지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삼류 정치의 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법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 5만 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전 정치학에서 얘기했던 월스트 시나리오, 심지어 그 저자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천재적인 탁월한 상상력, 추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또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 정도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에게 탈출구는 뭐냐? 대안은 뭐냐? 대안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파편화를 좀 방지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성전제 정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눠놓고 통치한다. 이건 정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치의 또 기본이기도 하는 것이죠. 뭉치지 못하게 개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지배하는 형태.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자연적인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국가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 그 앞서서 사회적 연대니 유대니 그 공동체,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1차적으로는 가족 연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족 연대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죠. 국가와 정부가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이죠. 어떤 사람요? 정권을 잡은 사람.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 자기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후견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가족적인 연대,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 사회적 결속 그리고 세대 간 통합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계층 간의 또 남녀 간의 세대 간의 이 갈등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가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늘 평소에 얘기하던 생애 기반 자산. 누구나 사회에서 출발할 때 균등하게 좀 종잣돈 같은 것을 주어서 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같이 좀 보장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경쟁은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애 기반 자산을 통해서 어떤 국가 펀드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이제 이걸 준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될 뿐더러
남이 잘 되는 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거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사회는 바로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생애 기반 자산, 초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생애 기반 자산을 하나의 국가 펀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가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국가 경제의 운명이 결국 내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갖도록,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마키아벨리가 시민 그 토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치 토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계속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민적 미덕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 호세아서라고 하는 구약 성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국민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태어나면 바로 국적을 갖죠. 그러나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시민교육이 없냐? 있습니다. 진짜 시민교육이 아니어서 문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들은 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인권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지만은 경찰 국가에서 하는 정파적인 교육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적인 것들이 많이 가르쳐지고 반인격적인 것들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교육에서 국가가 손을 떼야 됩니다. 이런 교육에 국가가 보조금 지급하는 거 다 떼야 됩니다. 이 교육 자체가 하나의 먹이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산업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빨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빨대들. 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의 곳곳에 인권의 문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제, 예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국어를 봐도, 미술을 봐도, 수학책을 봐도, 사회책을 봐도, 과학책에도 모든 수업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저절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로 떼어서 교육을 한다? 이건 국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온갖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제 국가는 여기에서 정부는 손을 떼야 됩니다. 여기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빨대 교육,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시민 교육은 바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의 시민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법, 정치, 경제, 이런 상식, 역사,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교육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좀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사회 피할 수 없죠. 이 다문화사회의 어떤 우리가 공동체 DNA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보통의 시민들이 가져야 될 상식, 가치, 정체성에 관한 이런 교육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경찰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교육에 나서서는 안 되고, 정부 지원에 의해서, 정파적 지원에 의해서 먹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건 시민사회에 되돌려 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적 미덕을 키우는 방안 중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인 납세주의입니다. 우리가 만인 개병주의는 알죠? 만인 개병주의. 모든 사람 아니죠. 성인 남성 중에서 군대 갈 만한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사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한 40% 된다 그러죠. 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다 내야 됩니다. 토크빌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을 가장 안 내거나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 다수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었건 간에 10,000원을 내고 나중에 다시 10,000원을 국가에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보는 훈련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은 예외 없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예 자식을 낳으면 그 양인가요? 양을 갖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감사의 표시죠. 그런데 양이 없는 집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이 없으면 그 비둘기, 산비둘기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양에 대신하는 것이죠. 양이 되었건 산비둘기가 되었건 서로 값을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죠. 양 한 마리하고 산비둘기 하나하고. 그러나 없다 그래서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낳았다. 이 공동체 이론이다.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에다가 증거하는 방식으로 난 뭐라도 하겠다. 산비둘기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에는 양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양을 내든 산비둘기를 내든 모두가 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만인 납세주의 이런 것도 좀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이름을 바르게 하는 운동,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가 너무 많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모든 말들이 다 오염이 되고 맙니다. 말이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미스터라고 하는 말 있죠. 미스터 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를 제가 미스터리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저를 비웃죠. 왜? 어떻게 너를 그렇게 스스로 높이느냐. 미스터라고 하는 말 굉장히 높은 존칭입니다. 미스리, 미스 김, 미스, 마담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높인 말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비하하는 말이죠. 비근한 예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쓰고 있는 말에 묻은 때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정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좀 씻겨낸다 이런 말이죠. 이걸 할 때 우리 생각이 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고가 좀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 더럽혀진 이름의 의미를 다시 찾는 운동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는 한자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적어도 기본적인 한자 교육을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좀 우리 대중이 바른 정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뉴스 관련해서 정말 팩트를 보도할 수 있고, 뉴스 비중, 사회적인 비중, 뉴스 밸류를 좀 반영하는 그런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이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어젠다,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 뒤로 밀리고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앞에 나오는,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 인터넷 댓글을 좀 실명제로 하는 것을 병행하자.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자기 그 확인 제도인가요? 뭐 그게 이제 위헌 결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뭐 표현할 수 있도록 뭐 여전히 지금처럼 익명 게시판도 두지만은 옆에 실명 게시판도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 있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떠한 비판의식을 갖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3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익명 게시판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실명 게시판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다르겠죠.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제 게시판도 옆에 달아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속히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민적 미덕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어떤 독자적인 비판적인 사고, 자율적인 책임의식 뭐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이제 방안이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당장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분권화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들 이런 것들 입법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지방 분권에 따라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도 사실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는 정말 그 지방들이 그 실정에 맞게 한번 이런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이제 뭐 주 5일제, 그 주 52시간 뭐 이런 것도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낫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나은지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획일화해서 중앙에서 강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대, 기생충 뭐 이런 집단들이 서식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음습한 데에 있는 거죠. 부패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컴컴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컴컴한 곳, 또 우회로 우리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이 개구멍, 변칙 금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 이런 변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하에 예컨대 사회적 투명성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음지에서 변칙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적발하고 또 바른 제도를 거기다가 제도 개선을 하고 이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서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바로 공정의 기초가 되는 거죠. 투명성이.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들이 입법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 관련해서 또 하나는 공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와 무능 이런 것들은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너는 닥치고 있어라. 그냥 우리가 처분하는 대로 따라라. 굉장히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를 점점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비판, 이 관료들, 이 공무원들 항상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자극하고 분발하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처분을 내리는 쪽에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검찰, 법원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도돌이표 그런 앵무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이런
불명확한 모호한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그 당장 할 수도 있고 이게 당장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저는 당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대개혁 입법입니다. 22대 국회는 굉장한 위기와 그러면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192석인가요? 여기에 맞서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법 폭주, 입법 독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바로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치개혁의 호기를 맞은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여당이 나서서 과감하게 정치개혁 입법안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국회의원 소환제, 탄핵, 요즘 탄핵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환이란 말을 쓰죠. 탄핵 대신은. 어쨌든 소환이건 탄핵이건 간에 국회의원도 임기 중간에 잘못하면 유권자들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법안 발의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국민의힘 절대 안 움직이죠. 왜? 자기들도 이거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비겁한 거 다 합니다. 자, 국회의원 적어도 3번 하면 끝이다. 국회의원 중간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잘라주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3번을 하고 잘라주든지 4번을 하고 잘라주든지 2번을 하고 잘라주든지 4번 하고 잘라주는 건 아니죠. 그건 너무 길죠. 5선 연임은 아니고요. 2번 하고 3선을 못하게 하든지 3번 하고 4선을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정치의 위기고 정치의 위기는 무슨 위기다? 표를 바라보는 위기도 아니고 바로 공천을 바라보는 위기다. 공천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소수의 개딸, 극성스러운 개딸 팬덤에 달려있다. 근데 그걸 왜 목을 매달았냐? 계속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그럼 답은 나오죠. 계속 국회의원 못하도록 제도화되면 개딸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팬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눈치 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눈치 보도록 만들어서는 소수의 깽판 치는 팬덤들이 대한민국 다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의원 2번을 하고 못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3번 하고 못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하는 국회의원들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인생 살아온 게 있는데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는 개딸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공천을 누가 주는지 거기서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기의 근원인 속된 말로 개판 정치의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 무제한 선출직 이거 고리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을 누가 내놔야 되냐? 국민의힘이 내놔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내놓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받을까요? 전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으면 좋죠. 받으면 국가의 경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춤추고 정말 민주당이 이거 받는다 그러면 갑자기 민주당 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받을 일이 없죠. 자, 국민의힘은 믿을 거 없습니다. 절대 안 받으니까 당신들 배지 더 이상 못 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잃을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던져보세요. 국회의원 소환제 탄핵제 하겠다 하고 우리는 국회의원 앞으로 2번 한 다음에 3번 안 하겠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3년임 금지 3선하고 못하도록 돼 있나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3선하고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아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직무 정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 법안 내놔야 됩니다.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대법원 가면 3심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죄 나올 가능성보다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2심까지 유죄면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탄핵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탄핵사에 굉장히 모호하죠. 탄핵사에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2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탄핵 사유보다 이게 덜 명확한가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탄핵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2심까지 유죄되면 국회의원 직무 정지되는 것 맞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이거 국회의원 소환제 또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국힘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신들 지금 22대 국회에서 세금 축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밥벌레밖에 사실 제가 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식충이 노릇 그만하시고 이런 법들을 과감하게 던지세요. 맨날 뭘 반대하고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멋진 모습, 쿨한 모습 보여주시고 정말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되면 영웅이고 안 되면 밑져의 본전이고 이거 하셔야죠. 이거 하셔서 이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맨날 끌려가지만 좀 마시라고요. 당신들이 안 끌려가는 것이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국힘이 과연 할까요? 여당 좀 큰 기대 안 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뭐 다행히 누가 당대표가 되건 간에 되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정말 뭐 감사하겠지만 여태까지 하는 행태로 봐서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손에 돌아오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 안 할 국민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국회 입법청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원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국회 그 입법청원 거기 들어가면 5만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법안이든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그래서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뭐 온갖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야 국회의원도 좀 중간에 끌어내리자. 국회의원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2심까지 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직무 좀 그만두고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런 법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있으면 정말 5만 명 대한민국의 의병이 되어준다는 생각으로 5만 명이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엘리트라고 하는 것, 사실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 우리가 자꾸 이제 요즘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깡패라 그러면 그 깡패들을 잡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선출된 권력이 깡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크 미리 다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 깡패와 양아치들이 이류들이 사실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인류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류를 어떤 사람을 뽑는 어떤 지위에 갖다 놓으면 보스가 되면 이 이류는 삼류를 데리고 논답니다. 삼류를 뽑는다는 것이죠.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좀 쪽팔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이류는 삼류를 꼭 뽑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초인류를 뽑는다는 것이죠. 왜? 인류는 이 사람들 컴플렉스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이류들이 들어와서 지금 삼류들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인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류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법부입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트의 역할, 선출된 권력이 깡패 짓을 할 때 이것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엘리트의 부정적인 모습, 비겁한 모습, 전형적인 비겁하고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그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대표적인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우리 사법부였는데
자,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왜 헌법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 막강한 권력을 주어주고 놔뒀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놔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이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지금까지 좀 그 비겁하고 굴종적인 나약한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본연의 모습을 원래 이 제도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두었던 기대했던 바를 좀 하라는 것이죠.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지하 세월로 사건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모든 재판과 심리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제 조항을 명시를 하고 어겼을 경우에 그때는 정말 담당 재판부, 담당 판사, 담당 헌법재판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이고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권한은 많은데 책임은 거의 없는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들 명분은 좋지만 그 실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속속들이 따져보면 정말 시민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부해서 다 씻어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채용 문제로 벌써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감사원에 지금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거 업무를 포함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표 업무는 행정 업무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국민입법 네트워크 상임대표로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5만 명? 아무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런데 웃긴 것은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니까 100만 명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그 국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데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입법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이거 보시고 제가 이 방송 밑에다가 입법 청원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달아놓을 테니까 가서 서명 좀 하시고 청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